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우리 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어, 저는 민주주의. 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만 공부해서는 비트코인이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사실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의 오묘함을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5년 동안 썼던 환경 비즈니스 칼럼을 어제 탈고해서 보내고 이제 그만 쓰겠다고 이제 정중하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번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도움도 되었고, 그리고 환경 비즈니스 비즈니스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2년 동안은 매주 썼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매주 쓰니까, 2,500자를 매주 쓰니까, 그때는 이제 콘텐츠가 풍부했죠.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를 다 소모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는데, 2년이 막 다가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격주로 한 번 하겠다. 그래서 격주로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3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썼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매주 썼고 3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썼고요. 그래서 대략 한 140개 정도의 칼럼이지 않을까. 제 제자가 한번 한 2년 전인가 제 칼럼을 100여 개의 칼럼을 2년 전이니까 이제 26개 정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여 개의 칼럼을 10개, 20개 정도의 칼럼을 앉은 자리에서 읽는데 그것만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좀 더 걸리겠죠. 마지막 칼럼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썼습니다. 흥미로운 문단으로 끝나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달에 현실주의자인 오태민이 현실적인 이유로 투자를 했지 무슨 대의를 위해서 뭘 했다 이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읽었어요. 현실적인 거하고 현실주의는 다른 겁니다. 현실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라든가 무슨 직업을 찾을 때라든가 전공을 선택할 때라거나 이렇게 할 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실용적이라거나 혹은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옮긴다거나 이런 걸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고 현실주의라는 거는 이제 어떤 철학적인 태도 우리가 이제 이상주의에 대한 반대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하고 현실주의인 거는 다른 거고요. 현실주의자도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는 비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실용적인 선택보다 자기한테 단기간에 이익을 주는 선택보다는 손해를 끼치는 걸 감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상주의자들도 얼마든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흔히 이상주의자들이 머릿속으로만 이상주의인 경우가 많고 자기의 현실이라든가 자기 자녀를 학교를 보낸다거나 할 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 속에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거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거죠. 그거는. 이번에 마지막 칼럼의 주제는 스위스은행의 비밀주의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국면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뒤엎고 21세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3년 전부터 제가 공부한 지정학에서는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했던 밀림의 기왕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 책이죠, 그게. 근데 충분히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제 정치 질서가 이렇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가드닝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무질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힘에 의해 가지고 역학 관계가 변하면서 올 수 있죠.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그 인간이 참 간사해서 우리나라도 전쟁을 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전쟁을 겪은 참혹한 전쟁을 겪은 지 70년이 지나니까 전쟁은 우리하고 먼 일이 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뭐 믿진 않지만 어쨌건 70년 주기, 80년 주기라는 그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망각하면 또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그런, 특히 전쟁 같은 건, 비극적인 전쟁 같은 건 반복이 된다, 이런 띠오리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그것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건 나름대로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성해졌죠. 스위스의 비밀주의는 그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국제 유대인 그 단체가 스위스의 비밀주의를 박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히틀러가 그 스위스 은행, 히틀러의 나치가 스위스 은행을 이용해서 막판에 이제 전쟁 자금을 조달했고, 스위스 은행은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에서 나온 그 금리를 가지고 금괴를 만든, 그 녹여서 금괴를 만든 것을 알면서도 그 금괴를 헐값에 사줬고 유동화 시켜줬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금괴를 녹여서 금화로 만들었고, 그 금화의 날짜도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꾸로 이렇게 그 새겨 넣었다, 이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모론이 어떤 서류 뭉치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비에 의해 가지고 한 은행에서 발견되면서 그 음모론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근거가 나왔어요. 은행에, 스위스 은행에 그냥 경비를 일하시는 분이 버려지는 그 서류 뭉치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옛날에 그 나치하고 스위스 은행 간에 거래되었던 낡은 장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신문상가를 갖다 줬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분은 거기서 해고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1934년도에 만들어진 스위스 은행 비밀 보호법이라는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고객의 그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뭐 하면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국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이 비밀주의는 스위스비 중립국이라는 그런 예외적인 지위와 더불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스위스는 그 자기네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도덕적인 포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일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마케팅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스위스가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그 히틀러를 도왔다라는 것이 이제 도덕적 비난에 직면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슈에 그 스위스 은행들이 그 합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무슨 이슈냐면 아우슈비츠 같은 홀로코스트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상속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우리 거래처들 아버지 친구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히 스위스 은행에 우리 아버지가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 비밀번호나 이런 거는 받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학살당한 사람의 딸이나 아들이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이랬을 때 스위스 은행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철저한 중립성에 의해 가지고 요구되는 이제 비밀번호를 갖고 오라든가, 심지어는 그 홀로코스트에서 죽었다는 증명을 떼오라고 했고, 그 죽은 사망자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라는 그런 서류를 갖고 오라고도 했죠. 그래서 막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죽는데 그 죽은 증명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무튼 그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이 문서가 나오고 나서 더욱더 그 활발하게 움직였고, 전 세계 유대인 그 의회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카운슬이라고 같이 해가지고 스위스 은행에 굉장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미국 월가에 또 유대인들의 그 파워가 세다 보니까 UBS 은행이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같은 스위스 기반한 은행들이
월가에서 영업을 못하게 퇴출시키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UBS가 이 유대인들 상속자들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보상을 하는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져요. 이게 1990년대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냉전이 종식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의해서 유니폴라, 그러니까 양극 체제가 이제 단극 체제로 바뀌는 것과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라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단 미국의 정가를 움직여서 홀로코스트에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돈을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가 히틀러하고 거래했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의 도덕적인 아성에 굉장히 큰 흠집을 냅니다. 또 언론계를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또 스위스의 비밀 보호법이 은행 비밀 보호법이 실제로 연도를 따져보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2년 전, 1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위스가 말해왔던 그런 유대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독재자들로부터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심지어는 이제 과학자들이 스위스의 금화를 분석해 봤더니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은 농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수은 농도는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금에서 발생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인가 그냥 통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1990년대에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미국에 의한 단극 체제가 되고 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공격을 받아서 좌절을 합니다. 타협을 하죠. 그러다가 10년쯤 지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월가의 금융위기가 오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세금을 투입해서 국고를 투입해서 금융기업들을 살려주죠. 금융기업들을 도산을 막지 않으면 더 큰 이제 경제 혼란으로 이어지니까 코로나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들이 잘못해놓고 돈을 벌 때는 지들이 다 벌어가면서 이제 지들이 망하니까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또 살려주니까 또 그 당시 그래도 보너스는 또 꼬박꼬박 받아가고 이래가지고 또 도덕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또 스위스 은행에서 일하던 내부자가 스위스 은행의 미국의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서 엄청나게 많은 계좌를 갖고 있다 이런 폭로를 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계속 스위스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2014년도인가 서명을 해요. 여태까지 미뤄왔던 서명인데 뭐냐면 스위스 은행에 있는 그런 계좌 정보를 50여 개 국가의 수사기관한테 제공하겠다는 거죠.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스위스 당국에 요청하면 스위스 당국이 스위스 은행에 이제 전달해서 스위스 은행들이 계좌 정보를 관계 당국한테 이제 제공하는 그런 거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도 대대적인 폭로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크고 작은 폭로들이 이어지다가 2022년 올해 2월 달에 독일 언론사에 스위스 은행의 내부자가 데이터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13,000여 명인가의 계좌가 오픈이 돼요. 1945년도부터 있었던 계좌들이 오픈이 되는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에서 있었던 고위 관료의 계좌도 나오고, 아프리카 무슨 독재자의 계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아동 성범죄자, 아이들을 매춘굴에 팔아넘기는 그런 조폭의 갱의 계좌도 나오면서 발칵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은행이 자구 노력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동안의 약속이 의미가 없다. 이런 비난을 받죠. 그런데 그동안 스위스 은행은 법을 강화해 왔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비밀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외부인한테 은행의 계좌 비밀을 넘기면 기자를 포함해서 실형을 살게 하겠다. 이런 법의 범위를
뭐 기자까지 포함한다거나, 옛날엔 그 회사 직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외부 언론사에 넘기면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뭐 5년까지 실형을 살게 하겠다, 이런 조항을 그동안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아티클 47인데요. 이 아티클 47을 이제 유엔의 인권 감독관이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인한 유엔 조항, 인권 조항 19조하고 충돌한다. 고쳐라. 6월 중순까지 고치지 않으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부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의회가 지난달에 5월 달에 이걸 고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했고요. 뭐 고치라는 이제 어떤 누가 법률을 올렸겠죠. 스위스 사회당인가가 올렸을 거예요. 그걸 이제 기각을 시켰고요. 그래서 또 맹공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스위스가 이제 EU 국가도 아니고 나토도 아닌데, 이런 유럽 한복판에 있는 그런 하나의 중립국의 어떤 그런 의미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워낙에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 찍어드렸지만, 보리스 총리가 자국 안에 있는 금융의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티 오브 런던을 굉장히 압박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그러니까 스위스도 이제 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스위스 정부가 법안을 만듭니다. 그 법안이 이제 일종의 뒷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구 노력이죠. 그래서 항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스위스도 연방제 국가거든요. 연방 정보국이 요청할 경우에 스위스 은행들은 계좌 정보를 연방 정보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죠. 국정원에 이렇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그런 법률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든가 정보기관이 은행들한테 의심 가는 계좌 정보를 달라고 해도 안 줬던 거죠. 외국 정보만 안 준 게 아니고 자국의 어떤 수사기관한테도 안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전통이냐면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제노바는 신교의 아성이었고요. 프랑스 이제 구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구교였고,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신교도들이 제네바로 피했어요. 재산을 들고. 그랬더니 프랑스의 정부가, 스위스 정부를 압박해서, 이제 재산 압류하거나 막 이럴까봐 이제 제노바에서 의결해서 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를, 비밀을 은행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실명제인데, 금융실명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한 국민이 자신의 실명으로만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 은행 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스위스는 1700년대부터 익명 계좌라든가 설사 자기 명의의 계좌를 할지라도 그것을 수사기관이라든가 다른 정부한테 넘기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이 정부로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 전통이 200년 넘은 전통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위스가 운이 좋았어요. 지정학적인 운이 이렇게 좋아서 사실은 히틀러하고만 협조했던 것이 아니라 히틀러 당시에는 연합국 쪽하고도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부 협조를 합니다. 연합국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나치가 이렇게 빼돌렸던 이제 독일 유대인들 이제 미술 품들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SS를 했던 이런 애들이 이제 스위스 은행이 곧 이제 커다란 이제 창고니까 알프스 안에 있는 암벽 안에 만든 이제 금고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한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합국하고 이제 협력해서 이제 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스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립국이었고 해서 그렇게 엄하게 히틀러하고 이제 협력했다라는 것을 크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합국하고도 협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스위스는 이제 또 미소 냉전 사이에서도 또 줄타기를 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립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적 지위로서만 중립성이 아니라 금융에서는 중립성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아누 리브스가 그 주연한 좋은 위기인가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는 호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깽단들끼리 킬러들끼리 싸우는데 그 호텔의 룰이 있죠. 그 호텔의 룰은 호텔의 영업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죠. 싸움터로 제공을 하는 거죠. 막 그런 게 이제 중립성인데 그런 중립성을 이제 스위스가 가지고 있다가 스위스 정부 자체가 이제 스위스 안에서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론이 이제 갈려 있고 스위스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검은 돈들의 이렇게 그 보관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하는 그런 정당이나 국민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다라고 주장하는 당연히 당도 있고 국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론만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로 그 언론만 본다면 언론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프로그래머들한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오리처럼 걷고 오리같이 생겼으면 오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개미처럼 행동하고 개미처럼 생각하고 개미처럼 판단하면 개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한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틀로 보잖아요. 어떤 투자 행위 자체도 특별히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마저도 도덕적인 실력의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공격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는 제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권했는데 도덕에 대한 굉장히 강한 열망이 있어요. 600년 된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공격할 때 사실 그 이면에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해관계로 잘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그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인간이라는 종이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몇 년 전인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떤 지방을 가다가 그 지방의 그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수용이 되면 늘 플랜카드가 거치고 뭐 이제 거친 언사가 이제 플랜카드에 써 있고 뭐 단결 투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땅값을 올려서 수용을 받고 싶은데 감정평가를 낮게 해가지고 이제 싼 값에 국가는 이제 해서 도로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플랜카드 중에 이렇게 손으로 쓴 플랜카드였는데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줘서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해소라 그럴까요? 어떤 플랜카드 내용이었냐면 야, 우리도 좀 돈 좀 벌자. 그럼 안 되냐? 뭐 이런 플랜카드였어요. 니네만 뭐 그렇게 잘 먹고 우리도 좀 이렇게 우리도 시골 사람들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토지 수용되면 좀 돈 좀 제값 받아서 돈 좀 벌자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아주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제가 그 민주주의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도덕군자가 아니고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관용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례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투쟁을 해더라도 다 거기에 거창한 명분과 거창한 명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악마화해야지만 되는 거죠. 상대를 악마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악마화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언론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유대인들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스위스 은행이 히틀러하고 손을 잡았고 그리고 지금도 독재자들이라든가 독재자의 가족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끔찍한 그 범죄자들의 돈을 은닉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제 개미처럼 생각하고 개미처럼 행동하고 결국은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그 칼럼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상주의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금융을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제거하면 없어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검은 돈들이 은닉처를 찾았던 것일까? 형성됐던 것일까? 아니면 원래 정부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금이 스위스를 하나의 국가를 거대한 중립성을 지키는 금고로 만든 것이냐. 이거는 별로 크게 다른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지금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200년이 넘은 비밀주의를 끝장내는
이 1년의 그 30년 동안의 작업이 굉장히 큰 역사적 진보겠죠. 그것이 이제 이상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진보일 텐데, 만약에 후자라면 그분들은, 그 돈들은, 뭐 100억대 부자가 아니겠죠. 1000억대 부자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건 간에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후자라면. 네. 그 현실주의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주의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현상 속에 있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고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존재한다면 거기엔 타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규범적이거나 이상을 설정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현실 속에서 합리성을 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걸 했을 때는 어떤 비용을 지불할지, 이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주의적 태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주의적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이 흔히 간과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네. 악마화를 하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비트코인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 세계도 굉장히 원래는 여기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 금융을 너무 악마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것처럼 마지막에 자존심을 굽히고 가서 손을 벌렸어야 되는데, 기존 금융을 너무 악마화하느라고 그럴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주의적인 태도가 아닌 거죠. 네. 존재했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던 겁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민주주의 얘기를 제가 화두로 여러분한테 던졌는데,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합의에 의해 가지고 과연 중립성이 지켜질까요? 우리나라 입시제도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이 금융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이 자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죠.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것이 꼭 형성이 부정적으로 된 것만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세금 다 내고 나서 형성된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마저도 자신을 노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를 노출하면, 제가 나이지리아의 쉘과 그 주민들과의 그 원주민들과의 그 갈등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복권에 당첨됐다라는 뉴스가 여러분들의 동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척한테 퍼져나간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알죠. 왜냐하면 역지사지로 여러분들 주변에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그런 돈벼락을 맞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크해 놓을 거 아닙니다. 뭐 기분이 좋건 나쁜 간에. 그리고 이제 많은 연락이 오겠죠. 연락을 하러 간다거나.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그 스위스의 은행의 그 비밀주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을 했었겠죠. 그것이 우리 같은 이런 개미들한테는 너무나 먼 곳이지만 비트코인은 가까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미 레코드가 없는 그런 비트코인이 상당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부 기관이 거래소라든가 채굴업자, 주요한 채굴업자를 추적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만에 절반이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한 60, 70% 발행이 됐고요.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거의 90% 이상 발행이 됐죠. 얼마 전에 90% 넘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10%가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발행이 될 텐데, 그러면 정부나 이런 정부나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레코드를 알 수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13조 달러 어치의 그 트랜잭션이 일어났어요. 비트코인 세계에서. 근데 그것이 모두 그 거래소들의 그 자전거래까지 포함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순전히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주소가 이동한 건데요. 그냥 내가 다른 주소로 이동을 시켜도 이제 그렇게 포함이 돼서 이제 그 통계는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의 거래가 13조 원 어치의
달합니다. 그러니까 13조 원이 아니라 13조 달러니까 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동이 있는데 그 중에 정부가 파악할 수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겠죠. 이것에 대해서 그 100억대의 부자들 말고 1000억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까요, 안 될까요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부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러니까 일부라도 은닉하고자 하는 수요가 이상주의자들의 생각과 달리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상태를 만든다면, 혹시나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부가 전부 국가기관이 다 들여다보도록 다 투명하게 노출된 것이 실제로 이상적인 상태와는 거리가 먼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만약에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쩌면 이 현실 스위스 은행 같이 중립성을 지키고 때로는 히틀러하고 거래도 하지만 때로는 연합군하고 거래도 하고 때로는 히틀러에게 금괴도 받았지만 때로는 히틀러를 피한 유대인들한테도 금고가 되어줬던 존재가 있는 상태가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그 개인 지갑으로 빼내는 것은 정부가 이미 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레코드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오래전에 그런 그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부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않을 때 익명이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사가지고 다른 지갑으로 빼낸 것들. 그 다음에 이미 채굴업자한테 직접 사가지고 채굴업자들도 정부가 파악하기 전에 채굴업자들도 채굴해서 이미 그 오버 더 카운터로다가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은 달라요. 다른 코인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이 노출된 거래소를 통해서 이동한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비트코인은 너무 늦게 정부 기관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날을 세워서 이 스위스 비밀주의를 국제 공조를 통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러려고 하겠죠. 여론이 일단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정치가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스위스 정부나 스위스 의회를 압박하면 됐는데 스위스 은행들을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지갑을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걸 현금화시키면 니네 거래소는 영업 못하는 거 하면서 그 비트코인 고래들의 지갑을 쭉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뭐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어렵지만 컴퓨터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달러나 원화로 꼭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아예 이동하는 것 자체가 안 보이게 그냥 그 형태 자체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제가 대청봉 코인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었죠. 아무튼 늦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상주의자들의 그 금융에 있어서의 이상주의, 완전한 투명성. 리플 회장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플은 완전히 투명해요. 리플은 이제 그 지하 자금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의 철학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런 말을 하면 더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지구 에너지 CO2에 부담을 주지 않는 채굴 방식으로 갈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비트코이너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거든요. 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에 대해서도 비트코이너들은 대부분 저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오히려 그 크랙 라이트라고 그 BSV를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 철학은 어긋났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에서 어긋났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범죄나 지하 금융에 쓰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SV를 만든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크랙 라이트가 초창기에 신뢰를 그나마 지금보다 많이 갖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도덕 규범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SV가 더 비트코인답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진짜 비트코이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저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비트코인 되게 부도덕한 거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코로나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암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부정적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를 불법화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코로나에 적응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응한다거나 박멸도 어렵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죠?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의학적으로. 그러나 암을 불법화한다라고 법조항을 만들 수 없잖아요. 만약에 민주주의가 만능이라면 암은 불법이야, 에이즈는 불법이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능력에 벗어나는 것이라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정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제화를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누가 아나요? 미국의 규제기관이 알아요. 엘리트들이, 알고 있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년 전, 6년 전에 취했던 방식이 디터입니다. 디터. 그러니까 지연이에요.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 덜 알게, 국민들이 믿지 않게, 국민들이 멀리하게. 왜냐하면 시간을 벌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지연은 그닥 그렇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언젠가는 밀린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 밀린 숙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스 비밀주의가 지금 이렇게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거의 이제 무너진 건물의 간판이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의 마지막 한경비스 마지막 칼럼이 되었는데 제가 뭐 비트코인 얘기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지 원래 거기에는 이제 악성 댓글이 잔뜩 달리는 그런 칼럼이니까. 근데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요. 이상주의자들한테 제가 충고를 합니다. 현실주의자로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깜짝 놀라시거나 아니면 수긍하실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의 속성을 이해하면 수긍이 될 텐데 이상주의자들의 마음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상주의자들한테 비트코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속성을 진짜로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암이나 코로나처럼 이해하고 있다면 법을 통해 가지고 금지하고 이런 것들은 하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어쨌건 제가 대청봉 코인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청봉 코인이 왜 나왔냐면 트래블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우리나라 거래소 하면 개인지갑 빼낼 때 이제 개인지갑 등록해야 된다거나 이제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인지갑에 웬만하면 못 넣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FATF에 이제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미 새로운 코인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제도권 바깥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한 그 신뢰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금융제도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다원성이 존재해요. 생태계 안에 다원성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원성을 가장 많이 충족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왜 비트코인이 다원성을 가장 많이 충족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가장 오래됐고 가장 겨울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에게는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요. 졸부들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위스 비밀 이런 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초고 세계에 이제 뭐 슈퍼 리치들도 이제 들어올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래도 가장 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졸부들도 들어와 있고 원래 전통 부자도 들어와 있고 슈퍼 리치도 들어오고 뭐 검은 돈도 들어오고 뭐 그 좋은 돈이지만 독재자의 오히려 그 자산 압류를 피한 돈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그 시간의 지평이 전부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팔고 한꺼번에 사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좀 더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하나의 금융의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미 금이 그렇죠. 금은 이제 오래전에 그 단계에 진입했죠. 금은. 비트코인도 그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의 현실주의자의 눈을 보자면 스위스의 은행 비밀 제도를 망가뜨릴수록 비트코인의 이 용도가 더 많이 발견되겠죠. 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 답이 나옵니다. 뭐 다른 제도 그러면 너는 뭐 독재가 좋냐 뭐 왕정이 좋냐 뭐 귀족정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저도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른데요. 그것을 이제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건 오늘 방송에서는 제 그 마지막 칼럼을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나오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거기에 뭐 엄청난 이제 비난 원래 제 칼럼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악성 댓글이 달려 쓰이니까 5년 동안 뭐 악성 댓글 읽는 마음으로 맨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칼럼이 나오면 이제 악성 댓글 읽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는데 2년 전인가 제가 얘기했죠. 그 악성 댓글이 하도 달리니까 우리 막내 딸이 이걸 보면서 속상했는지 아빠 내가 댓글 달아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달릴 건데 그랬더니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빵 터졌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는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저한테 맨날 유튜브 그만 찍으라 그러고 맨날 나리시스트라고 그러고 이제 욕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도. 여러분들 그동안 뭐 이렇게 제 칼럼에 응원해 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그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또 굉장히 뭐 격려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찾아와 주셔서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설사 뭐 비판의 댓글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비트코인은 오묘한 부분이 있고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화폐이자 금융 시스템이자 하나의 금융 제도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제도입니다. 소유 제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이런 겨울에 이런 가격에 흔들리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 흔들립니다. 누구나. 누구나 이렇게 겁이 나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뭐 여러분들 뭐 나눠서 보시던가 아니면 한 번에 다 보시거나 뭐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반복해서 보시겠지만 어쨌건 다음 주 칼럼을 보시면 이제 설명에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뭐 이자율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표면의 가격은 소수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벤트들이 이렇게 가격을 만들지만 비트코인은 유독 하방연일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매도가 막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요가 있습니다. 그 실수요가 왜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혼란한 지금 시장의 사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이렇게 마침 또 이렇게 간판을 내리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비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참 묘한 거죠. 진짜 이 비트코인만 묘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참 묘합니다. 묘한 가운데 여러분들도 중심 잘 잡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 또 다른 분들이 보충 설명하거나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보시면 더 명확하게 제 강의보다 오히려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